망했다. 대대로 내려온 금화상단이 내 대에서 문을 닫게 생겼어. 이 썩어 문드러진 걸 누구한테 판단 말이냐? 어머니, 그 천 찢지 말고 제게 파십시오. 제가 이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꿔오겠습니다. 봄 대목을 앞두고 창고의 비단이 모두 썩어버린 절체절명이의기 경쟁상단의 비열한 공작 앞에서 몰락한 역관이 딸 며느리는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상술로 판을 뒤집을까요? 지금 조선 최고의 비단 전쟁이 시작됩니다. 북악산 자락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가 한양 성곽을 불깨물 들이고 청계천버들 가지가 연두비춤을 추는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이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여인네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들어 저마다 고운 옷 한 벌 지어 입고 꽃놀이를 가려는 통에 종로 시전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양 제일의 포목점이라 불리는 금화상단 앞은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아이고 김대행수님네 비단이 들어오는 날이라지. 이번에는 명나라에서 귀한 공단이 들어왔다던데. 암 금화상단 물건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비싸서 문제지. 질이야 조선 팔도 으뜸 아니던가. 화려한 가마를 탄 정경부인부터 쌈짓돈을 모아온 여염집안 악들까지 모두가 금화상단이 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상단이 주인이자 한양 상권의 처리여인이라 불리는 대행수 최씨 부인은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곰방들을 물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순이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와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창고지기 박서방은 아직이냐? 해가 중천인데 물건을 안 내오고 못들하는 게야. 최씨 부인의 호령이 떨어지자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며느리 연홍이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홍은 몰락한 역관 집안의 딸로 친정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이 집에 시집온 지 3년차 된 며느리였습니다. 말수는 적거나 눈썰미가 매섭고 셈이 어찌나 빠른지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릴 정도라는 평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님, 박서방이 아까 창고문을 연다고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연홍이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상단 뒷마당 쪽에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창고지기 박서방이 혼비백산하여 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가슴 벗겨져 흙투성이었습니다. 마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변고가 일어났습니다요. 최씨 부인이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사내 놈이 채통 없이 왜 이리 오들갑이야. 그게 아니오라 창고하니. 박서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덜덜 떨며 손가락으로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버선발로 뒷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연홍 역시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육중한 자물쇠가 풀린 창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향긋한 비단 냄새나 조명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마철에 젖은 집단을 방치했을 때 나는 코를 찌르는 퀴퀴하고 시큼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최씨 부인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 천장 높은 곳에 뚫린 환기구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드러난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봄 대목을 위해 겨우내 준비했던 최고급 백색 비단과 옥색 명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귀한 원단들이 온통 거무튀튀하고 푸르딩딩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천들은 서로 달라붙어 썩어가고 있었고 곰팡이 꽃이 하얀 비단 위에 흉측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 비단이, 내 돈이. 최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비단 더미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자마자 눅눅한 물기가 배어나왔고
힘을 주어 당기자 사가버린 천이 찌익하고 힘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이것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걸레로도 못 쓸 쓰레기였습니다. 박서방, 내 이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비단이 이 꼴이 된 게야. 비가 생게냐? 최씨 부인은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박서방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마마님, 억울합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문을 잠갔는데 밤사이에 누군가 지붕기와를 뜯고 물통으로 물을 들이부은 게 틀림없습니다요. 뭐라, 물을 부어? 그제야 연홍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연 구석진 곳에 기와 몇 장이 교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그 틈으로 빗물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니 단순히 맹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에서는 시큼한 쉰내와 짠냄새가 났습니다. 연홍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물기를 찍어 혀끝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소금물 아니, 간수다. 이건 천을 삭게 만들고 얼룩을 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작정이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해코지였습니다. 누군가 금화상단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저지른 악랄한 짓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 만년이 등이자 금화상단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대성상단이 행수 조가놈이 짓이 분명했습니다. 조가는 며칠 전부터 이번 봄에는 금화상단이 곡소리가 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최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비단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다 망했다. 저 밖에 손님들이 수백 명인데 위약금은 다 어찌 물어주고 선금 받은 건 또 어찌 돌려준단 말이냐. 이제 금화상단 간판 내리게 생겼구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실적인 파산이 공포였습니다. 귀부인들에게 미리 받은 선금만 해도 기와지별체 값어치였습니다. 당장 물건을 내놓지 못하면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위약금 송사에 휘말려 대대로 내려온 상단이 풍비박산날 위기였습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관아에 고발하고 조가놈 멱살을 잡으러 가겠다. 최씨 부인이 이를 갈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 외문을 안 여느냐, 사기꾼들 아니냐 하는 고성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이 행수들과 일꾼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창고 한가운데 유일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던 연홍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홍이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창고 안을 가로지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울분을 토하던 최씨 부인이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어미가 보이지도 않느냐? 우린 끝장이다. 내 친정빚 갚아주기는커녕 우리 식구 모두 길바닥에나 앉게 생겼어.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홍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해진 백색 비단한 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햇빛에 비추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흉측한 얼룩이었지만 연홍이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역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와 외국으로 가며 온갖 기이한 물건과 예술품을 보아왔던 안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썩은 비단 버리실 겁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냄새나고 썩은 걸 누가 돈 주고 산단 말이냐? 불에 태워버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럼 이 비단을 제게 파십시오. 최씨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서방과 다른 일꾼들도 미친 사람 보듯 연홍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내가 사? 돈도 없는 것이 무슨 수로.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받을 3년치 세경을 미리 당겨주십시오. 그것으로 이 창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몽땅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충격으로 실성했나 싶었습니다. 연홍아,
정신 차려라. 이건 못 쓴다. 이걸 가져다가 어디 걸레로라도 쓰겠다는 거냐? 연홍은 비단 위에 핀 푸른 곰팡이 얼룩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장사꾼은 똥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비단, 썩은 것이 아니라 지금껏 조선에 없던 새로운 옷감이 될 것입니다. 연홍이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얌전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승부사의 눈빛, 혹은 난세의 칼을 뽑아든 장수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를 믿고 상단이 문을 닫지 마시고 딱 사흘만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밖에 있는 손님들에게 더 귀한 물건을 준비하느라 늦어진다고 공표해 주십시오. 사흘 뒤 제가 이 썩은 비단을 한양바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아보이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히 장부나 정리하던 며느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기백. 그것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상단을 일으켰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빚쟁이처럼 독촉하는 손님들이 아우성이 들려오고 안에는 썩어버린 비단 산더미가 쌓여있는 진퇴양난의 상화. 최씨 부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차피 망할 판이라면 며느리의 저 당돌한 눈빛에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좋다, 내가 정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단, 실패하면 너와 나는 한강물에 같이 코박고 죽는 거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연홍은 치마끈을 질끈동여 메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박서방과 일꾼들을 향해 박수를 짝 하고 쳤습니다. 자, 다들 뭘 하고 있느냐? 당장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여라. 그리고 뒷산에 가서 진달래와 쪽풀을 지게 가득 쪄오너라. 지금부터 우리는 비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비단에 봄을 입힐 것이다. 망해가는 상단의 운명을 짊어진 며느리의 쩌렁쩌렁한 지시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깥의 따스한 봄볕과 달리 창고 안은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화 상단의 뒷마당은 마치 전쟁터이야 전병원, 아니 거대한 염색 공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소 한 마리도 넉넉히 들어갈 만한 무쇠솥 5개가 걸렸고 그 밑에서는 장작불이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솥안에서는 잿물과 염료가 펄펄 끓어오르며 희뿌연 수증기를 내뿜었는데 그 열기와 매캐한 냄새가 온 마당을 뒤덮어 숨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비단 파는 상단에 들어와서 호강 하나 했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역사판이람. 박서방, 군소리 말고 저쪽 아궁이에 불이 나더지피게 아씨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시잖아. 일꾼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투덜거렸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는 이는 다름 아닌 며느리 연홍이었습니다. 평소 옥색 저고리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 장부나 넘기던 얌전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붙이고 머리는 질끈동여 맨 채 치맛자락은 허리춤에 찔러 넣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장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연홍이 하얀 팔뚝과 얼굴에는 이미 검푸른 쪽물과 붉은 진달래물이 튀어 얼룩덜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김서방, 쪽물은 너무 진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곰팡이 자국이 은은하게 비칠 정도로만 묽게 타라. 곰팡이를 덮는 게 아니라 곰팡이와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예, 곰팡이랑 어우러지라니요. 당초에 무슨 말씀이신지? 일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얼룩은 지우거나 진한 색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하는데 연홍은 오히려 그 얼룩을 살리라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염색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곰팡이가 검게 쓸어 버리기 직전인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잘 보아라. 이 검은 얼룩이 너희들 눈에는 흉측한 때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산봉우리에 걸린 먹구름처럼 보인다. 여기에 쪽빛을 옅게 입히면 이 얼룩은 더 이상 곰팡이가 아니라 비온 뒤 개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이다. 연홍은 거침없이 비단을 쪽물통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푸르스름한 물이 든 비단 위로 검은 곰팡이 자국이 묘하게 번지며 마치 수묵화의 농담처럼 자연스러운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 보게 진짜로 곰팡이 자국이 무늬처럼 보이는구나. 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담뱃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긴 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망하면 빚더미에 앉는 것은 물론이고 대대로 쌓아온 금화상단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홍이 지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쪽 붉은 곰팡이가 핀 명주는 진달래즙에 담가라. 얼룩이 진한 부분은 꽃잎이 떨어진 자리처럼 보이게 하고 옅은 부분 봄바람이 스친 자리처럼 만들 것이다. 잿물을 섞어 색을 고정하는 매염 작업도 잊지 마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름달이 떴지만 금화상단의 뒷마당은 횃불과 아궁이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연홍은 꼬박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손가락은 물에 불어터지고 독한 염료 때문에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모양새 생각뿐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붉은 비단, 푸른 비단으로는 승산이 없어. 조가놈의 대성상단이 깨끗한 새 비단을 판다면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가 있는 비단을 팔아야 해. 연홍은 우연히 만들어진 얼룩의 무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어떤 것은 기암괴석 같고 어떤 것은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우연성에 인위적인 염색 기술을 더해 자연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한편 길 건너편 대성상단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성상단이 행수 조가는 기생을 끼고 앉아 껄껄거렸습니다. 그래, 금화상단 꼴이 어떻하더냐? 곡소리가 나더냐? 염탐을 하고 온 수아가 희죽거리며 보고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곡소리는 안 나는데 뒷마당에서 연기가 펄펄 납니다. 무슨 굿판이라도 버리는지 아니면 썩은 비단을 삶아 빨고 있는지 냄새가 진동을 앞디다. 삶아 빨아? 그하하하. 멍청한 것들. 이미 곰팡이가 옷감 깊숙이 박혔는데 빤다고 그게 지워질 것 같느냐? 빤다고 해도 색이 다 빠져서 걸레짝이 될 텐데 그걸 누구한테 팔아먹으려고. 조가는 술잔을 비우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안 되겠다. 저것들이 혹시라도 눈속임으로 헐값에 팔아치우려 들지도 모르니 내가 쐐기를 박아야겠어. 여봐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작거리와 양반 가규방에 소문을 내라. 무슨 소문 말씀입니까요? 금화상단 창고에 역병, 아니 피부병을 옮기는 독벌레가 들끓었어. 비단이 다 썩었다고 해라. 그 비단을 입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알겠느냐? 역시 행수님은 천재이십니다. 아주씨를 말려버리시는군요. 조가의 악랄한 계략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금화상단의 담장 안에서는 독벌레가 아니라 세상 천지에 없던 예술작품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드디어 약속한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마지막 헹굼 작업을 마친 비단들이 마당이 빨랫줄에 널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받아 젖은 비단들이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지쳐서 마루 끝에 쪽잠을 자던 최씨 부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녕 그 썩은 걸레 조각들이란 말이냐? 마당에는 수십 수백 폭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거무죽죽하던 비단은 깊고 그윽한 쪽빛으로 물들어 마치 밤하늘의 나수나 깊은 산속에 이끼 낀 바위처럼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누렇게 떴던 명주는 붉은 진달래물과 치자물을 머금어 늦가을의 단풍이나 노을 지는 강변처럼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색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문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붓으로 그린 그림이라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기묘하고 불규칙한 무늬들이 비단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으나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기묘한 멋이 있었습니다. 연홍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이것을 누가 썩은 비단이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구름무늬 비단이고 산수 비단입니다. 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어루만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쪽 냄새와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내 평생 비단 장사를 해왔지만 이리도 오묘한 빛깔은 처음 본다. 연홍아, 내가 기적을 만들었구나. 최씨 부인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만들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감탄하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물건이 좋아도 사람들이 썩은 비단이라는 걸 알면 사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가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분명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손님들의 발길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피부병 비단을 파는 곳이라며? 어머, 끔찍해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냄새만 맡아도 옵는다더라. 지나가던 행인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조가이 공작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일꾼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애써 만든 비단이 다시 애물단지가 되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피식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문, 오히려 잘 됐습니다. 나쁜 소문도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상단을 쳐다보게 만들었으니 이제 그 눈길을 단복으로 바꾸면 되리랍니다. 연홍은 시어머니에게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당장 장사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양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들을 불러주십시오.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무엇보다 옷태가 기가 막힌 아이들로만요. 기생들은 못하러. 사람들은 비단을 사는 게 아니라 홀림을 삽니다. 저 흉흉한 소문을 한 방에 뒤집을 조선개국 이래 가장 화려하고도 전대미문의 구경판을 벌일 것입니다. 연홍은 마당에 널린 비단들 사이를 걸어가며 머릿속으로 거대한 구경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옷감을 늘어놓고 파는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니라 기생들이 옷을 입고 걸어나와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전대미문에 움직이는 비단 구경판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조가놈, 내가 독을 풀었다면 나는 그 독이에 꽃을 피워 보이겠다. 연홍이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을 머금은 곰팡이 비단들이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군의 깃발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운명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금화상단은 철통같이 문을 걸어 잠근 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안에서는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북소리와 기이한 악기 소리, 그리고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요. 길 건너편 대상상단의 행수 조가는 그 꼴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친년들이 구판을 벌이다 못해 아주 실성들을 했구나. 독벌레 나온 비단을 끌어안고 춤이라도 추는 게냐? 두고 봐라. 문 여는 순간 썩은 내가 진동을 할 테니 손님은커녕 똥파리들만 꼬일 게다. 조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닫혀있던 금화상단의 대문 양옆으로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내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붉은색, 푸른색 초롱이 아니었습니다. 등롱 안에서는 은은하고 몽환적인 보랏빛, 옥색빛이 흘러나와
마치 도깨비불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불빛이 참 곱기도 하네. 오늘 밤에 문을 연다지. 구경이나 가볼까. 썩은 비단 냄새 나면 도망치면 그만이고, 호기심은 공포를 이기는 법. 화려한 불빛에 홀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양반과 부인들도 가마창문을 살짝 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주시했지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자 굳게 닫혀있던 상단의 대문이 끼익 하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썩은 내가 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쿡 끼쳐온 것은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진하고 매혹적인 꽃향기였습니다. 연홍이 비단을 염색할 때 썼던 쪽과 치자, 그리고 수백 송이에 말린 꽃잎을 태운 향연기가 마당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 천리향인가? 어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마당 깊숙한 곳에서 둥, 둥, 둥 하고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단 마당 한가운데 비단을 길게 깔아 만든 거대한 구경판 위로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일제히 무대를 비추자 밤눈이 어두운 사람들조차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환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 끝에서 며느리 연홍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옥색 저고리 대신 검푸른 밤하늘에 은가루를 뿌린 듯한 짙은 쪽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치마에는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한 기묘한 얼룩무늬가 은은하게 수놓아져 있어 움직일 때마다 밤하늘이 일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홍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판 중앙에 서서 모여든 군중과 저만 치서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조가를 향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금화상단이 오늘 밤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자연의 옷을 선보이려 합니다. 자연이 옷? 그게 무슨 소리요? 썩은 비단 판다는 소문은 뭐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조가가 심어둔 바람잡이였지요. 연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썩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비와 땅이 피운 꽃과 시간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나오라. 연홍의 손짓과 함께 가야금과 검은고의 선율이 빠르고 경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한양 최고의 기생이라 불리는 매향을 필두로 12명의 기생들이 차례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생들이 입은 옷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거들 매향이 입은 옷은 진달래의 눈물이라 이름 붙인 붉은색 드레스였습니다. 곰팡이가 붉게 쓸어 엉망이었던 비단은 연홍의 손을 거쳐 붉은 꽃잎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한 농담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룩이 심했던 부분은 오히려 짙은 꽃술처럼 보였고 깨끗한 부분은 꽃잎의 가장자리처럼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어머, 저거 봐. 치마폭에 진짜 꽃이 핀 것 같아. 저런 무늬는 붓으로도 못 그려. 어쩜 저리 색이 고울까. 두 번째 거들이 입은 옷은 비가게인 숲이었습니다. 푸른 곰팡이와 검은 얼룩이 뒤섞여 처치곤란이었던 비단은 쪽빛 점색과 만나 깊고 그윽한 숲속에 이끼와 안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폭에서는 신비로운 초록빛과 푸른빛이 교차하며 오묘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거들들이 꽃길을 걸을 때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획일화된 색감의 지루함을 느끼던 조선의 여인들에게 불규칙하고 파격적인 자연의 무늬는 신선한 충격이자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연홍은 무대 옆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 비단들은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스며든 자리, 바람이 머문 자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입는 분은 조선에서 오직 나 하나만의 옷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옷. 이 말은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과 다른 것을 원하던 양반가 마님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 붉은 치마. 내가 사겠소. 얼마요? 아니, 저건 내가 먼저 찜했네. 내가 2배를 주겠소. 이보시오, 행수. 저 푸른 저고리는 내 것이오. 당장 싸주시오. 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썩은 비단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먼저 돈주머니를 던지며 물건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구매자들만 남았습니다. 피부병 소문 따위는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대청마루 구석에서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다. 며칠 전만 해도 걸레짝이던 것들이 지금은 황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뱃대를 내려놓고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지휘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난세의 영웅을 보는 듯한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한편 군중 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상상단의 조가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딜 봐서 썩은 비단이란 말이냐? 사기다. 저건 눈속임이야. 조가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며느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집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아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연홍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니년이 감히 나를 물먹여. 곱게는 못 끝낸다. 조가는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왈자 배두목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야, 곰보야, 지금이다. 파 엎어라. 형님, 맡겨만 주십시오. 왈자 배들이 품속에서 몽둥이를 꺼내들고 군중을 해치며 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앞을 밝히던 등롱 하나가 박살났습니다. 에이, 냄새나서 못 봐주겠네. 곰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춤을 추던 기생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사기꾼 년들아, 썩은 천에다가 향수 뿌려서 팔아먹으면 모를 줄 알았냐? 내 코는 못 속인다. 이거 다 곰팡이 핀 거잖아. 음악이 뚝 끊기고 비명을 지르며 기생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흥겨웠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다들 속지 마쇼. 내가 아까 슬쩍 만져봤는데 천이 사가서 뚝뚝 끊어집디다. 이런 걸 비단값 받고 팔아. 관아에 고발해야 해. 곰보와 그의 부하들은 진열된 비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공들여 염색한 옷감들이 흘바닥에 뒹굴자 연홍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멈춰라. 남의 영업장에서 무슨 행패냐. 연홍이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며 곰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니년이 여기 며느리냐? 낯짝 한번 두껍구나. 썩은 걸레를 명품이라 속여 파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곰보가 연홍을 위협하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안 돼 하며 달려나오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곰보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썩은 건 비단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해코지를 사주한 니놈들의 그 시커먼 속내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니놈들이 며칠 전 밤에 우리 창고 지붕에 올라가 간수를 부은 쥐새끼들이라는 것을. 뭐라. 인연이 증거 있어. 증거. 내 눈이 증거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연홍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니놈들이 지붕 위에서 흘리고 간 이 대상상단의 호패가 바로 증거다. 순간
군중 뒤에 숨어 있던 조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작업을 시킬 때 멍청한 부하놈 하나가 호패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금화상단 창고 지붕 위였다니. 저 미친년이. 조가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곰보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시끄러워. 호패고 나발이고 오늘 너희 상단은 끝장이다. 얘들아, 다 부숴버려. 곰보의 몽둥이가 연홍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천지를 뒤흔드는 호통 소리와 함께 관군 복장을 한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뜻밖에도 연홍의 남편이자 최씨 부인의 아들인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준의 표정은 아내를 구하러 온 영웅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몹시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조선 상권을 관리하는 시전의 관리, 평시서 제조 영감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금화상단 대행수와 며느리는 듣거라. 평시서 제조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병을 옮기는 썩은 물건을 백성들에게 팔아치우려 한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이에 나라의 법에 따라 금화상단의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상단의 장사를 무기한 금지한다. 조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왈자패로 난동을 부리는 건 1차원적인 공격이었고 진짜 비수는 바로 관아에 뇌물을 먹여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성공으로 환호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껏 살려놓은 비단들이 모두 관군에게 빼앗기르기, 게다가 폐문 조치라니 이것은 파산보다 더한 상단의 멸문지화를 의미했습니다. 연홍은 몽둥이를 피한 안도감도 잠시 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 마주섰습니다. 남편 성준은 어머니와 아내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능한 남편은 관아의 관리들이 들이닥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길을 터준 것이었습니다. 조가가 부채를 펴며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쯧쯧. 내가 말하지 않았소. 썩은 건 태워야지. 화장을 시킨다고 산 사람이 되나. 대행수님, 며느리 교육을 어찌 시켰길래 이 사다를 만드셨소. 덕분에 금화상단 간판 내려가는 꼴을 내 눈으로 보게 되어 영광이오. 최씨 부인은 분해서 피를 토할 지경이었지만 관아의 명이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는 그때 연홍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더 큰 승부수를 던지려는 도박사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물건을 압수하시기 전에 제게 딱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죄인 주제에 무슨 청이냐? 이 비단이 정말로 병을 옮기는지 아니면 조선의 국격을 높일 보물인지 영감님께서 직접 입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이 옷을 입고 영감님의 고질병인 등창이 낫지 않는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뭐라. 등창. 평시서 제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등창은 남들에게 말도 못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쪽염색이 항균작용과 피부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최후의 무기로 꺼내든 것입니다. 쪽은 독을 풀고 열을 내리는 약초입니다. 곰팡이가 핀 것이 아니라 쪽의 약효가 비단에 스며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시기 이전의 약입니다. 연홍의 당돌한 제안. 과연 평시서 제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금화상단의 운명이 며느리의 새치 혀끝에 달렸습니다.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만약 이 비단을 입고 영감님의 등창이 씻은 듯이 낫는다면 금화상단의 비단은 썩은 물건이 아니라 나라의 진상해야 할 명약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서슬퍼런 포졸들의 창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연홍의 기계에 평시서 제조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등에 난 종기가 덧나 진물이 흐르고 가려워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당돌한 며느리가 자신의 은밀한 환부를 콕 집어내더니 옷을 입으면 낫는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허허, 내년이 의원행세까지 하려는 게냐? 옷이 어찌 병을 고친단 말이냐? 쪽은 본래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쪽집은 열독과 부스럼을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금화상단의 비단은 썩은 곰팡이를 덮으려 칠한 것이 아니라 최고급 쪽을 진하게 우려내어 100번을 담그고 100번을 말려 만든 그야말로 입는 약이옵니다. 연홍은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과 조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맡아보십시오. 이것이 썩은 냄새입니까? 아니면 은은한 약초 냄새입니까? 사람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네. 한약방 냄새가 나는데 박하향처럼 시원한 냄새가 나요. 여론이 술렁이자 조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영감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현이 혓바닥을 놀려 시간을 끌려는 수작입니다. 당장 잡아가두고 물건을 압수하셔야. 시끄럽다. 제조 영감이 조가의 말을 끊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등 뒤의 가려움과 통증 때문에 짜증이 급게 달해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영감은 연홍이 내민 짙은 쪽빛 조끼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옷감에서는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청량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 오늘 내년에 그 오기 어린 눈빛을 봐서 한번 입어는 보마. 허나 만약 입고 나서도 가려움이 멈추지 않거나 덧난다면 내년은 사기죄에 능멸죄까지 더해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조 영감은 체면을 차리느라 관복 겉옷만 슬쩍 벗고 연홍이 건넨 쪽빛 조끼를 덧입었습니다. 조가는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옷조가리 입는다고 병이 낫겠느냐?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조끼를 입은 지 불과 10경도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뜩 찌푸리고 있던 제조 영감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더니 급기야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쪽 성분이 환부의 열기를 식혀주고 진물을 흡수하며 끈적임을 없애주자 불에 댄 듯 화끈거리던 등짝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청량감이 감돌았습니다. 오, 시원하다. 얼음을 댄 듯 화기가 빠져나가는구나. 영감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거려 보더니 연홍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 참 신통방통하구나. 가려움이 싹 가셨어. 내 말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순간 숨죽여 지켜보던 군중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들었어. 영감님이 낫다잖아. 역시 금화상단이야. 썩은 게 아니라 약이었어.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조가의 얼굴은 햇빛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연홍은 이 기세를 몰아ဆွ기를 박았습니다. 영감님, 효험을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오면 이제 이 비단이 병을 옮기는 흉물이라는 누명은 벗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고 말고 이건 흉물이 아니라 내 평생 입어본 옷 중 으뜸이다. 이 옷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느냐? 연홍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출어람.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을 담아 청남단이라 하옵니다. 또한 몸에 독을 쫓는다 하여 벽사의 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남단이라 이름 또한 기가 막히구나. 여봐라. 금화상단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장 거두어라. 그리고 이 청남단 5피를 내 집으로 보내고 궁에도 진상할 수 있도록 장계를 올리도록 하라. 제조 영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창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최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금화상단의 일꾼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눈은 아직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비는 끝났으니 이제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가는 뒷걸음질 치며 쥐구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영감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연홍은 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대상상단의 행수 조가와 그 수하들이 꾸민 간수 해코지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죄를 엄벌해 주십시오. 뭐라고? 인연이 끈까지 조가가 발악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연홍은 아까 품에서 꺼냈던 호패를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호패, 대상상단 인부 개똥이의 것입니다. 며칠 전 밤, 저희 창고 지붕 기와 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개똥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조가 행수의 최측근 신복 아닙니까? 조가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개똥이 그놈이 잃어버린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걔가 밤에 도둑고양이 잡으러 지붕에 올라갔나 보지. 비겁하게 꼬리를 자르려는 조가. 하지만 연홍은 이미 다음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연홍이 손짓하자 상단 구석에서 밧줄에 꽁꽁 묶인 사내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창고지기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조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놈이 시켰습니다요. 노름빚 갚아줄 테니 창고 문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지붕기와 엿장만 슬쩍 열어두라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빗물이 셀 줄 알았지. 간수를 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흑흑, 내부의 배신자, 박서방의 자백. 이것은 결정타였습니다. 박서방은 억울한 척 연기했었지만 실은 연홍이 곰팡이 핀 비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의 거동이 수상함을 눈치채고 몰래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연홍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박서방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자 놈이 조가가 박서방을 걷어차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조가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제조 영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하마터면 사기꾼의 농간에 노라나 멀쩡한 상단을 망가뜨리고 명약을 놓칠 뻔했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 동업자끼리 상도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이토록 비열한 수작을 부려 게다가 관아를 속이고 나를 능멸해? 여보하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형조로 압송하라. 대상상단의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영감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조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렀지만 구경하던 군중들은 그에게 썩은 달걀과 돌멩이를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잘 가라 조가놈아. 속이 다 시원하다. 나쁜 짓 하더니 천벌을 받는구나. 조가와 왈자패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가고 대상상단의 깃발이 바닥에 처박히는 광경을 보며 최씨 부인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연홍아, 네가 해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고 원수까지 갚았구나. 그러나 연홍은 기뻐서 펄쩍 뛰는 대신 침착하게 판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직 구경판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흥분한 군중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란이 있었으나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청남단을 즐겨주십시오. 오늘 밤 현장에서 구매하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만든 진달래 꽃신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와, 다시 한번 구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나라님도 고친 옷, 입는 약, 악을 물리치는 벽사의 비단, 이 엄청난 사연이 더해지자 청남단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저 조끼 내가 사겠소. 부르는 게 값이오. 우리 시어머니 관절염에 좋게 치마 한 벌 해주게. 비단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선금을 내고 예약하려는 줄이 상단 대문 밖 심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금화상단의 창고에는 엽전이 쌀가마니처럼 쌓여갔고 장부를 적는 연홍의 분놀림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금화 상단의 안방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잔치상 앞에는 최씨 부인과 연홍, 그리고 남편 성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남편 성준은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최씨 부인은 근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홍아, 네, 어머니. 오늘 네가 보여준 것은 장사꾼의 상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법이었다. 적의 허를 찌르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전세를 뒤집는 솜씨가 가히 대장군감이다. 최씨 부인은 품에서 묵직한 열쇠꾸러미를 꺼내 상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금화상단의 곳간 열쇠이자 상단의 모든 전권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열쇠, 이제 네가 맡아라. 어머니?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아직 부족하고. 아니다. 나는 늙었고 시대는 변했다. 너처럼 판을 읽고 이야기를 만들어 파는 재주가 내게는 없다. 오늘부로 금화상단의 대행수는 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쇳덩이의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옆에 있던 성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색이 장남인 제가 있는데 며느리에게 대행수를 맡기시다니요. 최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니놈은 아까 마누라가 관군에게 잡혀갈 뻔했는데 뒤에 숨어 벌벌 떨지 않았느냐. 사내 대장부가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너는 오늘부터 연홍이 밑에서 짐 나르는 것부터 다시 배워라. 예, 짐꾼이라니요. 싫으면 나가라. 밥값도 못하는 식충이는 필요 없다. 성준은 깨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홍은 그런 남편을 보며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서열은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홍은 열쇠를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금화상단을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외국까지 아우르는 거상으로 키울 것이다. 그때 마당에서 일꾼 하나가 급한 전간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행수, 아니, 연홍아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가 놈이 탈옥이라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궁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소문을 들으시고 청남단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당장 입궐하라는 어명입니다. 최씨 부인과 성준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궁궐, 조선 최고의 유행을 선도하는 그곳. 위기는 기회였고 기회는 더 큰 무대로 가는 발판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홍의 장사 전쟁은 이제 한양시정 거리를 넘어 구중궁궐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금화상단의 대행수 연홍이 탄 가마가 궁궐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로는 남편 성준과 일꾼들이 청남단이 담긴 오동나무함을 짊어지고 따랐으나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이 궁에 불려 들어간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살얼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떨리지 않소. 중전마마라니 내 다리가 다 후들거리오. 짐꾼 복장을 한 성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가마 안에서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떨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장사입니다. 상대가 저작거리 안 하기든 나라의 국모이든 물건을 팔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법입니다. 연홍은 품속에 든 낡은 수첩을 매만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밤새 조사하고 헤아린 중전마마의 취향과 현재 궁궐의 분위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전 내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중전마마가 머무는 교태전이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금박으로 장식된 방 안에는 콧대 높은 상궁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가장 높은 곳에 중전마마가 위엄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네가 그 소문의 비단을 만든 상인이라지. 중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평시서 제조가 올린 장계를 보고 호기심에 부르긴 했으나 천한 장사치, 그것도 여인이 괴상한 비단을 만들어 한양을 들썩이게 했다는 사실이 썩 곱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옆에서 있던 제조 상궁이 비꼬듯 거들었습니다. 마마, 시중에 떠돌이로는 곰팡이 핀 천을 눈속임하여 파는 것이라 하옵니다. 어찌 이런 천한 물건을 마마의 옥체에 대려 하십니까? 궁궐 내에도 보수적인 시선은 존재했습니다. 연홍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중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세상 만물에는 귀천이 없으나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소인이 가져온 이 비단은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품고 있사옵니다. 시련이라 중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연홍은 일꾼들에게 눈짓하여 비단함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었음에도 함이 열리자 방 안 가득 그윽한 쪽빛 향기와 은은한 광채가 퍼져나갔습니다. 곰팡이가 피었던 자리는 짙은 구름이 되었고 얼룩진 자리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 비단 위에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 비단은 본래 습기를 머금고 썩어가던 것이었습니다. 하오나 수백 번 쪽물에 담금질하고 뜨거운 볕을 견디며 스스로의 흉터를 무늬로 승화시켰습니다. 연홍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전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궁궐 생활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모를 시련들이 마마를 덮칠 때가 있겠지요. 하오나 마마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이겨내시어 지금처럼 조선의 공모로서 고고하게 빛나고 계십니다. 이 비단인 청남단은 바로 마마의 그 강인한 품격을 닮은 옷감이옵니다. 중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과 고통을 이 천한 상인이 꿰뚫어 보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무늬가 된다는 말, 그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비단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운 손을 뻗어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비단의 결을 어루만졌습니다. 흉터가 무늬가 된다라. 참으로 고운 말이로다. 중전은 비단을 몸에 대보며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획일적인 궁중 의상과는 전혀 다른 깊고 신비로운 푸른빛이 중전의 기품을 한층 더 살려주었습니다. 상궁은 듣거라. 기에 마마, 이 비단으로 당장 내 당이와 치마를 짓도록 하라. 그리고 이 옷감을 만든 금화상단을 내 수사 지정공인으로 임명하노라. 마마, 파격적인 처사이옵니다. 잔말 마라. 내 마음에 든다는데 누가 토를 달 것이냐. 또한 이 비단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효능까지 있다 하니 계민서에도 납품하여 병자들의 의복으로 쓰도록 하라.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천안 장사치에서 왕실이 인정한 황실상인으로 신분이 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홍은 바닥에 엎드려 감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마, 뒤에서 지켜보던 성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 높고 높은 중전마마를 말 몇 마디로 사로잡고 왕실상인이 되다니 그는 존경심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며 아내의 등 뒤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금화상단은 이제 조선을 넘어 청나라 상인들까지 줄을 서서 거래를 트고 싶어 하는 것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청남단은 조선의 특산품이 되어 바다 건너 외국 귀족들에게까지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상단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청마루의 주인은 명실상부 연홍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장사를 넘어 인삼, 도자기, 서적무역까지 손을 뻗으며 조선의 여자 거상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철의 연이었던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상단 한켠에 마련된 노인정, 아니 경로당에서 동네 마님들과 투전을 치거나 연홍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전국의 온천을 유람하며 호사스러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청나라에서 비단 10만 피를 주문받아 왔다지 뭐야? 돈을 세다가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지경이야. 호호호. 최씨 부인의 자랑은 동네방네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복받은 시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곧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준 것이 그녀 인생 최고의 결단이었음을 인정한 것이지요.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남편 성준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매달리다 폐인이 될 뻔했던 그는 연홍의 권유로 상단의 운송 도방이 되었습니다. 어이, 김서방, 그쪽 짐은 인천 나루터로 보내고 이쪽은 동네로 보내야지. 똑바로 안 해? 예, 도방 날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성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날랐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책상 물림 샌님이었던 그가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 후 아내 연홍에게 받는 두둑한 포상금과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그를 춤추게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납기를 마쳤습니다. 연홍이 건네는 시원한 식혜 한 사발에 성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헛된 벼슬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필하여 금화상단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홍은 상단 뒷마당에 섰습니다. 3년 전, 곰팡이 핀 비단과 씨름하며 절망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최신식 염색 작업장이 들어서 있었고 수많은 일꾼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일꾼들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상단 수익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일꾼들의 자녀를 위한 서당을 짓고 병든 직원을 위한 의원비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보살핌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연홍은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연홍이 어깨에 고운 비단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며느라, 바람이 차다. 쉬엄쉬엄 하거라. 어머니, 고맙다. 이 못난 시어미와 남편을 데리고 망해가는 집안을 이리도 번창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하늘이 우리 집에 내려준 복덩이다. 최씨 부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홍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성준이 달려와 두 여인 사이에 끼어들며 외쳤습니다. 자자, 청승은 그만 떨고 오늘 저녁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마포 나루에 싱싱한 숭어가 들어왔답니다. 어머, 정말이냐? 그럼 가서 배 터지게 먹자꾸나.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한양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금화상단의 간판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금빛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청남의 빛이었습니다.